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동학혁명군이 전주성을 입성했고, 그래서 체결한 전주화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제가 동학혁명에 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학혁명은 싸우고 그래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고 보다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려는 그러한 우리 동학의 정신이 담겨 있었던 혁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주 화약 역시 그와 같은 정신의 한 모습이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부에서 이 기포를 해가지고 이 전봉준이 무장의 손아정을 찾아가서 기포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용태라는 그런 선무사가 와서 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물러가고 난 이 전봉준 교도들이 물러가는 이후에 계속 동학교도들을 잡아서 어떤 행악을 하고 재물을 뺏고 만행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봉준이 무장을 찾아가서 손아중과 함께 기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아중은 마침내 전봉준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기포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6일 무장현 동음치면에 구암리 당산마을 일대로 당시 모여든 동학교도들이 여러 무기와 군량을 확보하고 기포를 준비합니다. 이렇듯 준비를 마친 동학교도들은 3월 20일 무장현 당산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 하는 창의문을 낭독을 하고 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문을 낭독함으로써 실제로 행동에 들어간 이 동학군들은 여러 지역을 거쳐서 고부에 이르는데, 고부를 향하던 중 태인에서 김계남과 합류를 하게 되었고 3월 25일 백산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잘 알다시피 평야 지역입니다. 불과 50m가 안 되는 백산이지만은 여기가 일망무저로 바라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여기 나무가 실려 있는 것이 바로 백산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동학혁명 기포 비가 있고 동학정이라는 정자가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전봉준을 여기서 군비를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계남, 손아중을 총관령으로, 김동명과 오시영을 총참모로, 최경선을 영설장으로, 송희옥과 정백현을 비서로 정하는 등 동학군의 정비를 이것서 마치고 경문등을 바랍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동학군은 각지에서 몰려든 그러한 동학군과 합류해서 그 세를 불려왔고, 황토현 전투에서 우리가 다시피 크게 전승을 거둔 동학군은 다시 정읍, 고부 등지로 남하에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을 경유하면서 지역민들의 합류를 유도를 하였고, 그래서 봉기의 지역을 넓히며 동학군은 세력을 확대해서 크게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듯 커진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황룡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이후 북상을 한 동학군은 정읍, 태인, 원평 등지를 거쳐 전주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그란 농민군이 원평에 이르렀을 때 전주성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즉 전주성에 있던 감사 김문현이 파면이 되었고, 신임 감사인 김학진이 아직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토사가 전주성에 없었고, 따라서 전성은 다만 적은 수의 군사만이 지키고 있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6일에 이르러서 동학군은 전주 삼천까지 진격을 해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 날에는 전주성 공락 준비를 마친 3만여 명의 동학군은 서문밖에, 전주성 서문밖에 이르게 됩니다. 27일은 전주 서문밖 장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 영광등지의 사이길로 흩어져서 많은 동학군들이 장군들과 함께 섞여서
이 시장 안으로 들어서게 됐고, 장도 건너편 용머리 고개에서 대포 소리가 터지면서 이내 수천 방의 총소리가 일시에 시장판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 소리와 총소리에 놀란 장군들이 정신을 잃고 뒤죽박죽이 돼서 서문 남문으로 물밀듯이 들어가게 되자 이 장군들과 함께 섞여서 동학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함성을 지르고 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지키던 군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전봉진이 대군을 이끌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선화당에 자리를 하게 되니 전주성은 이렇듯 무혈입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전주는 호남 제1성으로 곧바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풍남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남아있고, 바로 동학군이 점주성을 함락하자, 호남 제1성이 함락이 되자 조정에서는 크게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군이 서울로 쳐들어올 것을 걱정을 해서 청나라의 구원병을 청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린 겁니다. 즉 국내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구원병을 청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개항 이후에 외세에 의한 어떤 그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외세를 불러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정에서 청나라를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망국의 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청나라 군대가, 이 조선 파병은 오래전부터 호십담담 엿보고 있던 그러한 것이고, 또 일본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회가 됩니다. 청의 파병은 일본으로 하여금 출병의 빌미를 주었어요. 1882년 이모군란 때에 청나라와 일본이 천진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조약 내용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먼저 조선으로 군사를 출병시킬 때는 일본이 출병시키면 청나라에 통보해주고, 청나라가 출병을 하면 일본에 통조해준다는 천진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는 일본군에 통고를 해줬던 거죠. 우리는 그 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지금 파견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 내에 있는 일본 공사관원과 일본 거류민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조선에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월 4일 출병을 통보를 합니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 당황한 조선 조정이 일본 출병을 반대를 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 6,300여 명의 병력을 인솔해서 인천에 상륙을 시켜버립니다. 이 청나라는 동학군이 있는 지역과 가까운 충청도 아산으로 그렇게 군대를 상륙시킨 데 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 조정이 가까운 인천으로 상륙시킨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일본의 야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동학군을 제압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일본, 우리나라 조정을 그렇게 차지하려는 그러한 야욕이 있음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판단, 조선의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이 조정은 안으로는 동학군을 진압해야 하고 밖으로는 청나라, 일본 양나라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바로 놓여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으로서는 이들 두 나라의 군대를 철수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도저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서양 각국의 공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두 나라 군대가 나가게 해달라.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서양 각국 역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본군 철수를 중지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청나라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가 조선의 확고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가지려 하는 그와 같은 침략의 의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만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강의 조치는
아무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먼저 무력으로 경복궁을 인천으로 상륙했으니까 점령을 해버리고 민씨들은 당시 친청파입니다. 청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민씨의 친청파들을 축출한 후에 대영군을 세워서 꼭두각시 정권을, 친일 정권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치 이후에 조선 조정으로부터 청군 철퇴를 일본에게 의뢰하도록, 청나라 군대를 철수시켜달라 하고 일본에게 의뢰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조선 조정은 바로 청나라 군대를 일본군에게 물려쳐달라라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빌미로 일본은 아산 앞에 있는 풍도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군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일전쟁이 도발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조선은 중부 이북은 전쟁터가 됐어요. 일본은 조선을 전쟁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제로 조일 공수 동맹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과 일본이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데서 공동으로 조약을 한다, 공동으로 대처한다. 바로 이러한 조약을, 엉터리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군의 진퇴 및 식량 준비를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 항토에서 일본군과 청나라가 싸우는데 또 우리나라는 일본군에게 군령비를 갖다 바치고 또 군사들을 도와주고 이와 같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 두 나라의 전쟁터가 돼서 황폐된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강제 동원이나 물자 지원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바로 이 전주성에 입성한 동학군들은 두 가지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이 관군인 홍계훈이 이끄는 관군들과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그러므로 전쟁에서 외로운 싸움을 관군들과 벌려야 된다는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면서 청군과 일본군이 모두 우리나라 강토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은 바로 동학군들이 원하지 않던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일, 부정부패나 이런 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바로 일으킨 동학군의 기병이 결과적으로 외세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해오던 홍계훈이 바라는 바를 다 두르겠다, 그런 글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전봉준은 동학군이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함께 패정개혁안을 임금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보내고 협상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계훈은 여러 가지 조목이 이치에 맞지 않다, 패정개혁 12개안이 맞지 않다,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무기를 버리고 성문을 열고 해산하는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면 결코 쫓아가 잡지 않을 것이다 등등의 답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홍계훈의 조치에 대해서 동학군이 어떠한 귀가하는 동학군에 대한 신분 보장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홍계훈은 해산하는 자에게는 물침표, 침범을 하지 않는다 하는 증명서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학군은 곧바로 철수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낸 패정개혁안의 요구에 관해서 임금이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 무기를 반납하고 해산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홍계훈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후 동학군들이 올린 글에 의한다면은 홍계훈이 개혁안을 임금에게 상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따라서 화해의 칙령에 따라 해산을 하겠다는 그 같은 내용으로 봐서 바로 이 홍계훈이 동학군의 신변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패정개혁안을 임금에게 올리겠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전주 화약이 이룩된 것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전주 화약은 당시 동학군의 의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군과 청군의 싸움이 바로 우리나라 강토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우리 강토의 피폐,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화약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라 청나라의 야욕이 어디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당시의 동학군은 화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가 물러나게 되면은 조정은 어떠한 그 명분을 가지고 일본군과 청나라를 물러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그러므로 외세가 물러가기를 희망하면서 화약을 하고 철수를 한 것입니다. 전주화약의 의의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동학혁명에 지닌 의의는 다만 이 동학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그러한 전투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조화 균형의 삶을 이루려는 그러한 대신사의 보국 안민이라는 그러한 정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정신이 잘 드러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 전주 화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한번 하러 왔더니 동학군들이 조정을 물리치려 하지 않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조정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고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려는 데에 동학혁명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국안민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 어떤 삶을 이루려는 데에 동학혁명의 진정한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동학의 정신이 드러난 혁명이었습니다. 전주화약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동학의 정신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